걸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동안에 배우게 될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용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용어에 대해서는 잠시 제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전기회로라는 거를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가 전기회로 그냥 관념적으로 쓰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과연 전기회로는 어떤 정의를 갖고 있는가 생각해 보죠. 뭐 전기는 영어로 electric, 전기라는 뜻이고요. 회로라는 건 서큐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회로, 서큐트. 뭔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뭐 이그젬플로 이런 회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하나의 회로라고 하고 우리가 PCB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Printed Circuit Board죠. 그래서 서큐트이라는 것은 일단 회로라는 뜻이고, 네. 이 소자가 서로 연결돼서 페루프, 클로즈드 루프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닫혀 있다는 뜻인데요. 페루프라는 것은 이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기본 조건입니다. 마치 물이 이렇게 흘러가면은 이렇게 어떤 배수구를 통해서 물이 빠져나가듯이 전기도 어떤 이 루프를 형성해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하나의 회로, 정말 회로라는 의미가 돌아서 가는 길이란 뜻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페루프를 형성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전기 소자가 연결된다고 했는데요. 전기 소자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 electric element, 이거 element라는 거 요소, 소자, 요소가 되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소자라고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소자에는 이제 능동 소자와 수동 소자로 나뉘어지는데요. 능동 소자는 이제 이렇게 전압원이나 전류원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소스를 전압전원이라고 하고 전류를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것을 전류전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배우게 될 테니까 전압전원과 전류전원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리고 능동소자라는 것은 결국은 회로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소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너지를 넣어주는, 인가해 주는 소자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럼 수동소자는 에너지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받는 입장인데 단순히 소모하는 소자, 저항 같은 거가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소자, 커패시터가 있고 또 인덕턴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인덕턴스 표시는 안 되어 있는데 이렇게 코일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인덕턴스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전기 회로라는 것은 소자들의 연결 상태인 것이고 수동 소자와 능동 소자가 있고 능동 소자에는 전압 전원과 전류 전원이 있다. 수동 소자에는 에너지를 소모하는 형태의 소자가 있고 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우리가 개념을 잡아놓고 이런 용어들을 우선 우리가 익숙해지면은 여러분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하나하나의 개념은 점점 깊이 있게 개념이 정립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항이라는 소자, 커패시터라는 소자, 인덕터라는 소자 이런 것들 세 가지 수동 소자와 전압 전원과 전류 전원 이런 능동 소자 이 5개를 가지고 앞으로 여러 가지 회로를 형성하면서 이 회로를 설계하고 해석하는 것을 다루도록 할 것입니다. 뭐 회로를 설계하는 건 이미 이렇게 주어진 기능이 되도록 회로가 디자인된 것은 이제 회로 설계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번 과목은 이미 설계된 회로를 가지고 분석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이번 과목을 통해서는 회로를 설계하는 방법보다는 이미 설계되어 있는 회로를 어떤 식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회로 해석은 주어진 회로에서 특정 소자단에서 어떠한 신호들, 전압이나 전류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석해보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회로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과목은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명으로 되어 있지만 주로 다루는 것은 회로 해석을 다룰 것입니다.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과목의 목표는 이러한 회로를 잘 이해하고 해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목표로 삼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수식을 통해서 전개하는 것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컴퓨터를 활용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는 방법도 익히는 것까지도 두 번째 목표로 잡았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새로운 개념들을 도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하라는 거와 전류, 전압 이 세 가지 개념들을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요즘에 이제 위키백과가 잘 돼 있어가지고, 위키백과를 통해서, 이렇게 키워드를 통해서 공부하셔도 많은 자료가 나와 있고, 물론 교과서에서도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죠.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이제 영어로 electric charge라고 하는데요. 실제 어떤 물질이 전기를 띠는 상태를 무조건 다 전하라고 합니다. 그 전기를 띈다는 것 자체가 또 뭐냐 하게 되면은 또 좀 개념이 어려워지죠. 우리가 모든 물질들은 전기적으로 중성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어려서 원자는 양성자의 핵과 양성자 주위에 있는 전자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데, 외부에서 전자가 하나 더 유입되면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고, 또는 있는 전자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플러스 양성자의 개수가 많아지면서 양성을 또 띠게 되죠. 그래서 그러한 양전하는 전기적으로 플러스 상태, 음전하는 전기적으로 마이너스 상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하가 되었다, 또 차지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의 단위를 이제 쿨롱이라는 걸 쓰는데, 1쿨롱은 굉장히 큰 단위예요. 그래서 전자 하나의 전기량이 약 6.25 곱하기 10의 18제곱개만큼 있을 때를 1쿨롱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전류라는 것은요, 이 전하가 이제 흐르는 상태를 전류라고 하는데요. 마치 우리가 물이 흐르듯이 도체 내에서 이러한 전기를 띤 전하들이 움직일 때 우리는 전류가 발생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런 전하들의 흐름의 속도, 초당 1쿨롱의 전하의 흐르는 속도를 우리는 1암페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전기를 띤 물질이 그냥 전기적인 플러스 마이너스로 상태로 이렇게 대전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띈 상태를 우린 전하라고 하고, 전류는 그것이 회로가 형성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전류가 흐르는 상태를 우린 전류라고 이해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죠. 우리 하늘에 이제 번개를 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이 번개도 많은 과학적으로 연구를 했는데, 일단은 어떤 우리가 이렇게 습도가 높아져 가지고 우리가 물방울들이나 이런 수증기가 하늘에서 상당히 이제 정전기적으로 전기를 띠게 됩니다. 왜 전기를 띠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이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마치 부도체인 어떤 책받침을 머리에 이렇게 비볐을 때 이게 머리가 붕 떠오르면 정전기가 발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로, 어떤 정전기 상태로 구름과 구름 사이, 또는 구름과 지면 사이에 커다랗게 양전하와 음전하의 어떤 대전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마치 벼락이나 번개가 치기 직전 상태가 그게 전하를 띈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적정한 순간에 어떤 그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어떤 길이 형성돼 가지고 수많은 그 전하들이 그 길을 따라서 움직일 때 전류가 크게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번개를 딱 치는 순간에 구름 속에 있는 플러스 전하나 또는 마이너스 전하가, 또는 그라운드랑 딱 길이 열리면서 번개가 딱 때려지면은 그때는 전류가 흐르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되면은 우리는 그것을 전류를 흐르는 하나의 좋은 예제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류라는 것은 회로가 형성되어 흐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전압이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쓰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전압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이해를 또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압은 전기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전기장 내에서 어떤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 위치 에너지의 차이를 우리는 전압이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전압이 발생해야만 전류가 흐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마치 물이 흐를 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전류도 전위가 높은 곳에서 전위가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회로를 분석할 때 이러한 잠깐 움직여 볼까요? 회로를 분석할 때 이런 식으로 저항과 어떤 전원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경우에 어느 부분에 전위가 높으냐, 이런 걸 따지게 될 때 이 전압을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압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기적인 위치 에너지의 차이라고 얘기하고, 위치 에너지 자체는 주울로 표현되지만 단위 전하당
쿨롱당 우리가 나타나는 에너지 차이의 단위를 볼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V, 50V 이렇게 얘기할 때는 줄 퍼 쿨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압, 전류, 암페어, 전하, 쿨롱, 암페어, 볼티지 이것은 다 단위이고요. 개념들은 전하, 전류, 전압 이 세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제 설명으로도 잘 감이 안 온다 싶으면은 또 관련된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전하의 개념, 전류의 개념, 전압의 개념의 차이를 잘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직류와 교류의 개념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직류는 이제 우리가 전원을 따질 때 우리가 아까 능동소자를 따질 때 전압전원을 쓴다 그랬잖아요. 전압전원이 또 다시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직류전원과 교류전원으로 나뉘어지는데, 직류는 말 그대로 시간에 따라서 그 전압의 레벨이 일정한 상태를 직류라고 하고,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파형을 형성하는 것을 교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자의 표시로는 이렇게 건전지 모양으로 표시를 해주면서 우리가 5V다 그러면은 어떤 건 직류전원이고, 또 이렇게 파형을 사인 곡선의 파형으로 보여주셔야 하고, 주파수 프리퀀시 60Hz의 뭐 크기는 220V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건 교류로 표시하는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피스파이스를 가지고 회로를 그릴 때는 이런 소재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회로를 형성하면 되겠죠. 재미난 이야기로 직류와 교류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사실은 발전소에서 교류로 발전을 시켜서 이렇게 쭉 가정까지 올 때 왜 직류를 쓰지 않고 교류를 쓸까 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이, 이런 자료를 제가 찾아봤고, 에디슨은 처음에 이제 전기를 발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전기를 이제 발전을 시켜서 이렇게 각 지형마다 전기를 쓰자는 아이디어를 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전구도 개발하고 또 이런 전력의 개념을 도입한 발명가이기도 하고, 이분이 또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도 설립을 해서 수많은 전기 제품들을 생산도 하게 했는데요. 그 당시대 테슬라라는 과학자하고 상당히 서로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교류를 주장했고 에디슨은 직류를 주장했는데, 결국은 이제 테슬라가 이런 전력에 관련돼서는, 전기 에너지에 관련돼서는 테슬라의 주장이 받아들여서 우린 지금까지 교류를 사용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뭐 여기 장단점을 좀 살펴보시면, 교류는 아무래도 우리가 회전을 통해서 자석을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를 쓰기 때문에 회전 자체에서 이미 사인 웨이브처럼 플러스 마이너스로 극이 자꾸 바뀌는 발전 시에는 교류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것을 직류로 변환시킨 다음에 송전하는 것보다는 교류 자체를 송전하는 것이 상당히 송전 효율이 높고, 또 마지막에 이게 우리가 교류라는 것은 유도 전류의 성격이 있죠. 그래서 코일과 코일 사이로 1차 전압, 2차 전압해서 이 레벨, 전압의 레벨을 고압으로 올릴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전소를 통해서 높은 고압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효율이 높게끔 송전을 한 다음에 점점 가정으로 가까이 올수록 그 전압의 레벨을 220 또는 110V까지 이렇게 낮추어서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교류는 전압의 변환이 쉽고 또 발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제 교류를 쓰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 이제 우리가 제품으로 들어와서는 직류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또는 여러분 충전기 이런 건 전부 배터리 같은 건 다 직류를 쓰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 쓰고 있는 웬만한 디지털 가전 제품들은 직류를 쓰고 있죠. 그래서 실제 회로들은 많은 부분들은 이제 직류를 쓰기도 하고, 또 일부 아날로그 회로들은 교류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로 인원을 다룰 때는 이 직류와 교류를 다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의 장단점의 차이, 또 역사적인 의미, 그리고 실제 제품과 실제 적용되는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직류와 교류가 같이 쓰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수동 저자에 대해서도 제가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가 있다 했으니까 저항부터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항의 모양은 여러분들이 전기 제품에 관심이 있게 보았다면은 이러한 모양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저항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탄소에다 불순물을 넣어가지고 어떤 전도도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전류에 흐를 수 있는 상태를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이 띠 모양의 색깔을 어떻게 표시하느냐에 따라서 저항이 얼마의 저항값을 얼마를 갖느냐 하는 것을 표시를 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고등학교나 또는 기능대학에서 배울 때는 이걸 읽는 법도 배웠는데, 요즘에는 멀티미터로 해서 저항을 재기만 하면 바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굳이 멀티미터는 어떻게 모양이 생겼죠?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이 멀티미터를 가지고 양단에 저항을 측정해 줌으로써 저항을 금방금방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띠를 가지고 이 저항값을 읽어내는 그런 훈련은 이제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전통이 남아 있어서 실제 제품들에는 이런 표시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저항이라는 건 영어로 resistance, 저항이란 뜻이고요. 말 그대로 그 첫 번째 그 캐릭터를 따서 우리는 R로 많이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회로도에서는 이런 모양으로 그리고 위에다가는 R 몇 번이냐는 식별 표기를 하게 되고 밑에다가는 단위를 쓰게 됩니다. 1K 하면은 1000오음을 얘기하는 건데요. 1오음은 1암페어의 1볼트를 말 수 있는 그런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저 오음의 법칙 많이 배웠죠. V는 IR 이렇게 이제 아마 배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항의 의미를 따진다면 거꾸로 I는 V 나누기 R이 더 우리의 저항의 의미를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수식입니다. 그래서 R이 클수록 전류가 잘 안 흐르게 되겠죠. 같은 전압에 대해서 그런 의미를 쓰면서 R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라는 의미에서는 I는 V 나누기 R이라는 표기가 더 적절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V 전압 전원으로 해서 아까 전압을 걸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회로를 형성해 주게 되면 이제 회로가 형성이 됐죠. 그래서 형성이 되면 전류가 이제 흐르게 되는데, 그 전류는 바로 V는 IR이라는 법칙 또는 I는 V 나누기 R이라는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형성된다. 뭐 이것은 아주 너무나 단순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문제는 뭐죠? 이 저항이 이제 병렬로 연결된다든가 또는 아주 복잡한 구조로 그물망으로 연결되는 경우에 과연 전류가 어떻게 흐를 것이냐, 각 노드별로 루프별로 전류가 어떻게 흐를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면은 그렇게 단순해지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배우자고 제가 그 챕터에서 저항 회로라는 것을 형성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회로에 따라서 어떻게 저항을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점점 회로가 집적화가 된다 그러죠. 여러분 핸드폰을 혹시 관심 있게 열어보신 분이 있다 그러면 뭐 사실 뭐 여러분 핸드폰 수리의 서비스맨 아니면 이거 열어볼 길은 없는데요. 기판을 들어가 보면 요즘에 전자제품들은 집적화가 돼가지고 이런 모양의 저항보다는 여기 SMT 칩이라는 각형 저항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깨알같죠. 크기가 뭐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집적화된 형태의 제품도 현재는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저항들은 뭐 아주 고용량의 기판 외에는 사실은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어렵죠. 그러나 이제 학교에서 실습할 때는 이 SMT는 조립하기도 어렵고 테스트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브레드보드와 같은 그러한 데서 테스트할 때는 이렇게 지금과 같은 종래의 모양의 저항, 이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일종의 와이어 형태의 저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저항 소자를 이용해서 조립을 해서 테스트를 실습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제품들의 저항들이 생산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거의 역수를 우리는 컨덕턴스라고 하는데요. 실은 이제 잘 쓰지는 않는데 해석할 때 조금 편리하기 때문에 이 역수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항을 리지스턴스, 그거의 역수는 컨덕턴스. 그러니까 컨덕턴스가 저항의 반대가 되겠죠. 역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항이 클수록 전도도는 나빠지는 거고 역수니까요. 저항이 작을수록 그의 역수는 커지기 때문에 전도도는 커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고, I는 V 나누기 R에서 R분의 1을 G로 바꾸게 되면 I는 GV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네, 저항의 역수로 표시할 수 있는 거고, V는 IR에서 R은 G분의 1이니까 전도도를 표시를 하게 되면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렇게 컨덕턴스의 개념까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예제 한번 살펴보죠. 오음의 법칙을 이용하여 전류 R에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라 그랬어요. 전압원에는 2V가 있고 여기에 걸리는 저항에는 1kΩ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1kΩ은 1000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2V는 당연히 그냥 2V가 되는 것이죠. 물론 뭐 여기서도 뭐 K처럼 미리볼트 또는 기가볼트 이런 식으로 메가볼트 미리볼트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앞에 이제 첨자가 안 붙게 되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볼트의 단위가 되겠죠. 그러면 뭐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전류 I는 R분의 V 이렇게 해서 전압이 2V, 그다음에 1kΩ은 1000에 10의 3제곱이니까 그렇게 해서 0.002가 되겠는데 0.002는 다시 미리암페어 단위로는 2mA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는 이 단순한 예제이지만 킬로옴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지 그리고 실제 0.002A보다는 미리암페어로 표시하는 법 이런 것도 일종의 단위계를 쓰는 훈련도 할 겸 이 문제가 나온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안에 숨어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실제 볼테지 전원에서 전압 전원에서 2V를 표시했지 이 저항에 흐르는데 이 부분이 2V인지는 설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 전압 전원에는 2V가 여기서도 2V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그 숨어 있는 기본적인 가정이 뭡니까? 여기 사이에 있는 도선에서는 일체 전압 변화가 없다. 따라서 이때의 전이와 이때의 전이는 같을 수밖에 없다는 기본 가정이 있는 것이고요. 이 아랫부분도 역시 도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그라운드다 그러면은 그라운드 이 지점과 이 지점 사이에는 그냥 도선으로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뭐 이상적으로는 여기에 저항은 없는 걸로. 저항이 없다는 것은 그대로 이 전이가 그대로 이 전이로 이동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양단의 전위 차이가 여기가 0V, 여기가 2V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니까 따라서 이 저항의 양단 전압의 차이가 2V 그리고 이 저항이 1K 이렇게 표시를 해줌으로써 요 간단한 수식에도 기본적인 개념들을 도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기에 제가 그걸 써놨으니까 왜 저항 양단의 전위차가 2V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금 설명했듯이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빙 돌린다고 했을 때 전압원에서는 전압이 상승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상승되고 여기서는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죠. 그러니까 이건 전압 강화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따라서 네. 전압원에서 전압은 상승하고 전류가 저항을 흐르며 전압은 강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상승된 2V와 강화한 마이너스 2V가 상쇄돼서 전압 강화량과 전압 상승량은 더해서 0이 되는 나중에 키리호프의 전압 법칙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도 이 안에 숨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로상으로는요. 이렇게 우리가 P18ES에서 이렇게 그림을 표시할 수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 요걸 그렸을 때 이 부분에 프로브를 찍으면 2mA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실습 시간에 한번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항이 무엇이냐 여기까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전력과 에너지 부분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파워라고 해서 뭐 몇 와트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전기 제품이 전류를 쓰는 용량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결국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크기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력이 작으면 그만큼 이제 에너지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시간당 에너지를 소모하는 양도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저전력 제품들은 뭐 전기를 사용하면은 전기량에 따라서 우리가 전력 요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소모하는 단위가 되겠고요. 에너지라는 것은 일정 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용량 우리가 어려서 배우는 줄의 개념으로 표시가 되는데 전력은 시간당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줄 퍼 세컨드로 해서 전력은 W로 표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아까 I가 흐른다 그랬는데 실제 에너지량은 우리가
파워, 파워로 봤을 때는 전압 곱하기 전류로 해서 VI로 표시를 합니다. 근데 VI는요, 그쵸? 다시 V는 다시 IR. 앞에 보면은, 그쵸? V는 IR로 표시되기 때문에, 네, 잠깐만요. 표시되기 때문에 결국 요 IR을 아까 그 수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요 V 대신에 IR 들어가게 되면 I 제곱 R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항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요 저항에 걸리는 전력량은 I 제곱 R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총 에너지는 시간 t만큼 흘렀을 때 I 제곱 RT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서 어떤 저항에 흐르는 총 에너지는 얼마냐? V와 I가 흘렀을 때 이 저항 아래서 소모되는 에너지는 I 제곱 RT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단위 시간으로 나눠버리면 I 제곱 R이 전력이 되는 것이고, 다시 I 대신에 R분의 V로 바꿔주게 되면 R분의 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4개의 공식이 막 순환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다 하고 요것만 이해하시면 요거로부터 오음의 법칙을 통해서 I 제곱 R을 만들 수 있고, 다시 I를 V로 바꾸게 되면 R분의 V 제곱이 나오는 것이고, 다시 이것을 시간을 곱해줌으로써 총 사용량은 에너지 I 제곱 RT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전력의 개념도 이해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